안녕하십니까. GSAT의 수리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은구라고 합니다. 수리 영역에서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리 파트도 또 세분화하면 응용 계산 쪽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공간 지각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형에 대한 문제,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이 두 파트에 그 선생님 강의할 내용은 그 문제풀이나 어떤 그 이론적인 것보다는 팁 중심으로 그 짤막하게, 그러니까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풀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선 이번 시간에는 그 수리 영역 파트, 그쪽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리 능력, 수리 논리조죠. 그러니까 수리 논리 영역에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응용 계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응용 수리 파트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응용 수리 하면은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고교 과정에 수학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보통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이나 또는 부등식의 활용 쪽,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파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활용이라고 해서 뭐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거라든지 시간 속력 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죠. 말로 쭉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 파트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쪽에서 간단한 확률이나 또는 뭐 평균값을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냥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간단히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선 자, 응용 수리 파트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은 이 지금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부분을 전부 다 그 이론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팁. 어차피 여러분들 그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서요. 시간 아주 넉넉하게 주고서 자, 문제를 풀어라 하고 이렇게 내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 제한된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문제거든.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보통 한 문제당 한 1분 내외로 다 풀어야 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다 풀다 보면 한 문제당 1분 내로 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팁,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그 팁,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응용수리에서는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보기를 먼저 눈으로 싹 훑어보는 겁니다. 그럼 때에 따라서는 문제를 풀기 전에 그냥 보기만 보면 보기에 답이 나와요. 식을 세우지 않고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답이 보이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뭐 그 배수, 뭐의 배수 또는 짝수 또는 홀수, 이런 것만 잘 이용하면 문제가 답이 그냥 보여요. 문제를 풀기도 전에. 조금 있다가 이런 거 다 문제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게요. 세 번째는 약간의 사고력만으로 식을 세우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식을 세워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좋은 표현이죠. 좋은 표현. 그죠? 좋은 표현으로 하면 사고력인데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얍삽하게 푼다 그러죠. 얍삽하게. 그치? 그 얘기인데,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잘 염두에 두고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야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에 의한 훈련이 중요해. 그래야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번 딱 저렇게 하는 거구나 끝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요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문제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의 수의 곱은 18이고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5가 크다. 처음 수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보기를 먼저 쭉 봐라. 그 얘기야. 그냥 보기를 먼저 쭉 보면 무조건 1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수학적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수학적으로. 지금 이 경우는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1차 연립방정식이 아닙니다.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수학적으로 풀 때는 자, 10의 자릿수를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1의 자릿수를 y라고 하자. 그럼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식은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곱은 18. 그러니까 아하, x 곱하기 y는 18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두 번째 식은 뭐냐면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5가 더 크답니다. 그럼 처음 수는 어떻게 표시해?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에 표시할 때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놓으면 처음수예요. 처음수는 10x 플러스 y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으니까 얘랑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는 처음수 10x 플러스 y의 처음수에 10x 플러스 y의 3배보다 5가 더 크니까 플러스 5, 즉 이거의 3배에다가 플러스 5한 놈이랑 같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건 왜 고교 과정이냐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는 2차 연립방정식을 안 풀어요. 얘가 지금 2차식이란 말이에요. 2차식. 그래서 중학교 과정하고 고교 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중학 과정에서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합한 수는 이렇게 나오죠. 중학교 때는.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근데 고교 과정에서는 이게 2차식 형태로 2차 방정식을 연립방정식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자 이제 요걸 수학적으로 풀어볼게. 이제 요 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걸 푸는데 1차식은 1차 연립방정식 우리가 좀 빨리 풀 수 있는데 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왜 많이 걸린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는 30x 플러스 3y 플러스 5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요 놈은 이쪽으로 넘기고 요 놈을 넘길게요. 넘기면 7y가 될 거고 이건 넘어오면 29x 플러스 5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y는 7분의 29x 플러스 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요 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자 y에다 집어넣으면 자 7분의 x에 29x 플러스 5는 1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2차 방정식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럼 양변에 7을 곱해주고 요거 괄호 풀면 이렇게 되거든. 29x 제곱 플러스 5x 요 놈은 7, 8에 56 7인 7, 126 126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26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또 그치? 그럼 인수분해 하면 이건 1 곱하기 29밖에 없어요. 없고요. 요거는 2 곱하기 63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 9, 18이니까 58 이렇게 곱하면 63 해서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 더해서 5가 나오죠. 그럼 여기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xx 나눠주고 인수분해 이렇게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29x 플러스 63은 0에서 x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9분의 63인데 x는 한 자리의 자연수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은 안 되고요. 요 놈이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아하 x가 2구나. 그럼 y는 9란 얘기죠. 그래서 29. 그래서 1번이구나. 봐요. 아까 근데 내가 요 과정을 일일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 짧은 순간에 딱 읽어보고 1번이라고 답을 했을까? 아닐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 딱 보고서
보기를 먼저 봐라 그런 게 뭐냐면 일단 보기를 먼저 보는 거야. 보고서 일단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곱은 18, 18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보기를 가지고 거꾸로 풀어버립니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러면 2, 9, 18, 3, 6, 18, 4, 5, 20 이거 일단 빼고 그죠? 그럼 요놈 중에야 4개 중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5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바꾼 놈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꾼 놈이 처음 수보다 더 커야 되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바꾸는 순간 더 작아지죠. 일단 틀린 거죠. 그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죠? 그럼 이제 두 개 가지고 해봐라 그 얘기야. 뭐예요? 여기다 곱하기 3하고 더하기 5 해요. 그 3, 9, 27. 맞아요? 2 올라갔고 3, 2, 6, 87. 맞아요? 87에다 5를 더했더니 92가 되죠. 그럼 거꾸로 바꾼 수가 되죠. 그럼 1번이구나. 금방 풀죠.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기를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이것도 난이도가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자, 방 청소를 하던 중 옷장 위에 있던 상자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작은 상자들이 안에 들어있던 지우개들과 함께 쏟아졌다. 작은 상자 안에 대충 몇 개씩 넣고 남는 상자는 버리고 남는 지우개는 탁자 위에 놓아두기로 했다. 결국엔 뭐냐면, 자, 상자를 쏟았는데 그 안에 작은 상자 있고 작은 상자 안에 지우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쏟아졌어요, 지금.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우개들을 작은 상자에다 막 담고 똑같은 개수로 담고 그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책상 위에 놓기로 했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가 여기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 작은 상자 안에 지우개를 10개씩 담으면 탁자에 5개의 지우개를 놓게 되고, 즉, 지우개의 개수는, 그죠? 작은 상자의 개수에다 곱하기 10, 10개씩 담았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5, 그 얘기예요. 맞아요? 즉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작은 상자 안에 지우개를 9개씩 담으면 탁자에 8개의 지우개를 놓게 된대요. 즉 9개씩 담으면 9개씩 다 쭉 담고 나니까 8개가 남네? 탁자 위에 8개 따로 놓자 그 얘기거든? 그쵸? 이때 작은 상자 안에 지우개를 15개씩 담았을 때 탁자에 놓게 되는 지우개 수를 구하라. 이거는 딱 우리가 문제를 읽고서 이제 선생님처럼 수학을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이런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이거 나머지 문제구나 이게 딱 바로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떠오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일단 우리 지금부터 식을 세워서 먼저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 답을 먼저 볼까요? 답을 일단 답은 보나마나 2번이에요. 보나마나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나마나 2번입니까? 일단 수학적으로 먼저 풀고 나서 왜 답이 보나마나 또 2번이냐? 그쵸? 요거를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요. 지금 지우개의 개수야. 지우개의 수. 10개씩 상자에 작은 상자 10개씩 담았을 때 5개 남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m 플러스 5 이런 형태가 돼야 돼. 물론 여기서 m은 정수, 아닌 정수죠. 정확하게는. 오케이.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말로. 근데 이 지우개의 개수는 9개씩, 작은 상자에 9개씩 담았을 때 8개가 남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9개씩 9 곱하기 n. 요거 상자의 개수예요. 근데 왜 여기는 m이라고 쓰고 여기는 n이라고 씁니까? 이 상자의 개수와 이 상자의 개수가 같은 것은 아니잖아. 그쵸? 10개씩 담았을 때 작은 상자에 몇 상자가 나올지 몰라요. 모르니까 미지수야. 또 9개씩 담았을 때 그 상자의 개수를 몰라요. 이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얘랑 같은 상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 없으니까 다른 미지수라고 잡은 거야. 어쨌든 얘는 8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지우개의 개수니까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10m 플러스 5는 9n 플러스 8 이렇게 놓고, 자, 지금부터는 논리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이거 넘기면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잘 봐. 여기서 9n인데 10m이야. 그럼 요거를 9m 플러스 m 이렇게 바꿀게요. 바꿔서 플러스 5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요 9m은 여기 9가 붙어서 1이 넘기고 얘는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n-3은 이거 넘어갔습니다. 얘가 1이 넘어오면 9로 묶어주고 n-m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mn은 다 정수들입니다. 아닌 정수,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 정수. 여기까지 됐죠? 지금부터 따져야 돼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지금 봐요. m-3이 9 곱하기 뭐야? 오호! m-3이 9의 배수가 돼야 되는군요. 그 얘기입니다. 맞죠? m-3이 9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m-3이 9의 배수니까 9k라고 합시다. 9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9 곱하기 뭐 이렇게 요거를 k라고 다시 바꿨어요 지금? 됐죠? 그럼 이거 넘겨봐요. 넘기면 결국엔 m이라고 하는 값은 9k 플러스 3이 돼야 되는구나. 막 대단히 복잡하죠 지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게. 이게요?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건 9k 플러스 3이니까 그럼 자 9k 플러스 3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다시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얘는 다시 쓸 수 있는데 10에 m 대신에 9k 플러스 3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이게 지우개의 개수야. 플러스 5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 놈은 다시 쓰면요. 90k 플러스 3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우개의 개수야. 지우개의 개수인데, 이 지우개를 15개씩, 어떤 상자에 15개씩 담았을 때 남게 되는 거, 테이블에 남는 거, 그게 몇 개입니까잖아. 그럼 요거를 15로 묶어내야 돼요. 15로 묶어내야 돼. 묶어내면, 요거는 15 곱하기 6이니까 6K 플러스, 요거는 15 곱하기 2 플러스 5니까 2 이렇게 바꾸고요. 플러스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는 90K, 요거 곱하기 30에다가 5 맞죠? 그러면 요게 이제 뭐예요? 15개씩 넣은 상자의 작은 상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15 곱하기 뭐 이렇게 해요. 그쵸? 상자의 개수. 그리고 요게 나머지 남은 거 맞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탁자에 놓게 되는 지우개의 수는 5개구나. 그래서 봐요. 2번이죠.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때까지 꾸준하게 이런 공부를 계속 했더라면 중고등학교 과정에 수학 공부를 했더라면 크게 뭐 할만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딱 보고서 이거 2번이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수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답이 보인다 그랬거든? 수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답이 보인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보세요. 지우개의 개수는 10개씩 담으면 탁자에 5개의 지우개가 놓게 됐으니까 즉 지우개의 수는 지우개의 수는 결국에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돼야 됩니다. 맞죠? 10, 뭐 우리말로 바꾸면 나눈 나머지 5가 돼야 돼요. 5. 그쵸? 5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봐요. 작은 상자 안에 지우개를 15개씩 담으면 그럼 15개 곱하기 상자 수 플러스 요게 내가 여기 구할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쵸? 탁자에 놓일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차피 똑같은 지우개의 수잖아. 이게 똑같은 지우개의 수니까 얘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나머지가 5가 돼야 돼. 즉 여기 봐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5다.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가 10 곱하기 뭐 플러스 5 이렇게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5야.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이 값은 이 m이 얼마든 상관없이요. m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거 5의 배수죠. 이것도 5의 배수죠. 이것도 5의 배수, 이것도 5의 배수죠.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맞아요? 즉 지우개의 수는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이 수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답이 금방 보인다는 뜻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우개의 수는 15개씩 담았을 때 상자의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 몇 개인지 몰라. 아무튼 상자의 수 플러스 남은 거. 맞죠? 근데 이게 5의 배수가 돼야 돼. 이게요. 근데 얘가 5의 배수잖아, 얘가. 이게 얼마든 상관없이 얘가 5의 배수니까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5의 배수가 돼야 돼. 즉, 이 나머지는 0,
5, 1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근데 보기를 딱 봤더니 보기에 5의 배수 얘밖에 없거든.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렇게 풀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봐봐요. 이거는 보지도 않고 이걸 답을 찾은 거야 지금. 보기만 보고. 일단 이 지우개수는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답을 찾아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자, 세 번째 또 볼게요. 세 번째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세 번째 3번, 또 3번 이제 시간 속력 거리, 그 다음에 4번이 농도 문제, 소금물의 농도 문제, 그 다음에 5번이 인류에 대한 거, 일의 양, 여기에 대한 거, 이건데, 보통 문제에서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요놈이에요. 시간 속력 거리 문제,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거. 이게 가장 많이 출제돼요. 특히 시간 속력 거리 문제하고 인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조금 후에 볼 5번 문제 있죠. 요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요거는 왜? 실제로 실무에서도 적용시켜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시간 속력 거리 문제는 기본입니다. 기본.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시, 속, 거. 딱 기억. 오호! 시간하고 속력은 무조건 분모야. 거리는 분자.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요놈 두 개 곱한 놈 요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요.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집에서 주유소를 거쳐서 거래처로 출장을 가는데 총 거리가 110km래요. 아하, 전체 거리가 110km구나. 집에서 1시에 출발해서 주유소까지는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주유소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주유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1.5배의 속력으로 주행하여. 그러면 1.5배의 속력이니까 시속 60km겠죠. 그죠? 시속 6km. 여기다 곱하기 1.5 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래처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3시 30분이었대요. 그럼 총 얼마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1시에 출발해서 3시 30분이니까 오호 2시간 30분. 시간으로 고치겠습니다. 시간으로 고치면 2.5시간. 2.5시간 또는 2분의 5시간. 이게 걸린 시간이에요. 이때 주유소에서 거래처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보나마나 뻔해요. 보나마나.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대충 그래 대충 모르잖아. 모르니까요. 여기가 집이고 중간에 어딘지 몰라. 아무튼 주유소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가 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10km야.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고요. 항상 뭐라고? 거리는 위에 쓰라고요. 항상 위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속력은 시속 40km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60km로 갔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 2분의 5시간이 걸렸다. 그 얘기죠, 문제가? 그러면 잘 봐요. 항상 거리를 위해서 항상. 그럼 잘 봐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를 지금 현재 알아볼라? 몰라. X. 여기부터까지 거리 알아볼라? 몰라. Y. 또는 100 빼기 X라고 써도 되고요. 110 빼기 X라고 써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연립방정식으로 풀든지 아니면 1차 방정식 풀든지. 자, 연립방정식 풀게요. 자, 첫 번째는 x 플러스 y가 일단 110이 돼야 되고 요놈하고 요놈 더하면 110. 잘 봐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총 걸린 시간을 알고 있어. 시간. 그죠?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항상 거리를 위에다 쓰면 자연스럽게 분수가 돼요. 40분의 x. 이게 뭐예요? 여기부터까지 걸린 시간. 여기부터까지 걸린 시간은 60분의 y. 시간. 요 놈이 얼마? 2분의 5시간. 됐죠? 2분의 5시간.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속이 나오면 분을 시로 고쳐야 돼요. 아니면 거꾸로 분속으로 고치든지 아무튼 통일시켜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 그죠?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이거 보나마나 이렇게 나올 거야. x가 80이고 y가 30이고.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거 이 빠른 속도로 계산했을까요? 머릿속에서?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요거 보고서 1번이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요거 풀면 양변에 곱해서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거래처, 주유소에서 거래처까지니까 요 거리는 30이구나. 1번이 답입니다. 자, 지금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었어. 근데 이것도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1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예요. 잘 봐. 보기를 갖다 놓고 거꾸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거꾸로. 지금 얘가 만일에 답이라면 집에서 주유소까지가 80km가 돼요. 맞죠? 집에서 주유소까지요? 맞죠? 그럼 이걸 갖다 놓고서 그냥 해요. 시속 40km로 가면 이거 2시간 걸리지. 맞죠? 그치? 그래서 30km를 시속 60km로 가면 60분의 30이니까 2분의 1시간. 맞아요? 60분의 30. 2분의 1시간. 2분의 1시간. 오, 2시간 30분 걸리네. 그럼 1번이 답이네. 이렇게 풀어라 그 얘기예요. 보기를 가지고 거꾸로 풀어라. 그럼 훨씬 빠를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 농도 문제도 볼게요. 자, 2%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적당히 섞어서 7% 소금물 800g을 만들고자 한다. 이때 넣어야 하는 2% 소금물과 10% 소금물의 차이를 구하랬어. 이것도 딱 볼까요? 딱 보면 일단 수학적으로 풀기 전입니다. 선생님이 방법 요령으로 풀면 10, 7, 3, 5 요게 300g이 들어가고요. 요게 500g이 들어갑니다. 요거 300g, 이거 500g. 그럼 차이 200g, 3번. 어때요? 얼마나 걸렸어, 시간? 요거 한 30초도 안 걸려요. 자, 일단 요거 방법을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일단 수학적으로 먼저 보고, 수학적으로. 자, 2% 소금물 몰라 Xg이라고 합시다. 10% 소금물 Yg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일단 두 개 합해서 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어디 갔어? 800이 돼야 돼. 그죠? 800g. 식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소금물의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 물을 제외한 순수한 소금의 양.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2%의 소금물 Xg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2X. 이게 순수한 소금의 양이죠. 그죠? 2 곱하기 X에다가 100, 이게 2%가 100분의 2라는 뜻이니까요. 100분의 X에 100분의 2. 그 다음에 100분의 10Y. 요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 맞죠? 요 놈을 더한 놈이 뭐가 돼야 됩니까? 7%의 소금물 800g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 이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100분의 7 곱하기 800. 요렇게 식을 세워서 연립방식 풀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양변에 다 100을 다 곱합니다. 곱하면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2, 여기는 5, 여기는 400, 4, 7에 28. 그럼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버려. 빼버리면 4y. 여기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뺀 거야? 는 이거 뺐더니 2000. 됐죠? 아하, y가 500이 나오는구나. 봐요. 나왔죠? 그지? 그럼 x는 300일 거고. 자, 수학적으로 풀었어요. 역시 이걸 내가 수학적으로 풀어서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했겠느냐 그 얘기야. 잘 들으세요.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을 서로 섞는 경우 있잖아.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그 경우는 거리의 비율을 잘 이용하면 아주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 원리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g이고 여기가 1g이다 그러면 이게 서로 평형을 이루려면 요렇게 들어가면 돼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까지 거리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평형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2대 1이면 요게 1대 2가 되면 평형이다. 아마 과학에서 배웠을 거야. 과학에서. 그쵸? 똑같아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인 토대에서 발전한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사실은. 얘도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을 두 개를 섞어서 뭐를 만들었을 때 이제 평형 상태를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잘 보라 그랬어.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2하고 10하고 섞었어. 그래서 7을 만들었어. 7. 그럼 여기부터까지 거리를 봐라. 거리. 얼마예요? 5죠.
여기 거리 3이죠. 거리의 비가 5대3이야. 5대3, 5대3, 5대3. 그러면 얘하고 들어가 있는 비율은 3대5로 들어가면 돼요. 이해갑니까? 얘가 7이 10에 더 가깝다는 얘기는 이 소금물보다 이 소금물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에 더 가까운 농도가 나온 거잖아요. 이해가요? 그쵸? 근데 그게 얼마만큼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요 비율. 이게 5대3이면 이 거리가 5대3이면 얘가 3대5로 들어가면 된다야. 아까 했던 요 딱딱한 평형 만든 거 있죠? 그 원리처럼. 오호, 얘가 5대3이면 얘가 3대5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얘가 2대1이면 얘가 1대1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해갔나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요거 알면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 뭐가 끝났습니까? 전체 소금물이 800g인데, 그쵸? 그 중에 8분의 3이 얘 거, 8분의 5가 얘 거라고요. 그 얘기니까 이게 3대5로 들어가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300g, 500g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8분의 3은 얘 거, 8분의 5는 얘 거. 됐죠? 그래서 300g, 이거 500g. 그럼 차이는 200g. 어때요? 쉽죠? 됐습니까? 요런 요령들을 잘 숙지해두면 아주 쓰임자. 아주. 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사실은 얘도 별로 뭐 큰 복잡한 식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문제를 볼게요. A 혼자 하면 30시간, 30시간, B 혼자 하면 40시간, 40시간 걸리는 일이 있는데 둘이 같이 작업을 하여 24시간 만에 일을 끝마쳤대요. 근데 문제는 뭐야? B는 24시간 동안 일을 했어. 근데 A는 중간중간에 계속 쉬었다. 쉬엄쉬엄 했어. 그 얘기거든요. 이때 A가 일을 한 시간을 구하래. 자, 이게 일률에서는요, 전체 양. 그 일이 전체 양이 얼만큼인데?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전체야. 일 문제에서는요, 전체 양을 무조건 1이라고 봐요.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 500개를 만든다. 그럼 500개라는 제품의 수량이 나와 있잖아. 그땐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 그죠? 그때는 1이라고 바꾸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무슨 일 하는데요? 몰라. 근데 어쨌든 전체 일을 이만큼 하는데 그게 1이야 그냥. 안 나와 있으니까. 전체 양은 뭐라고? 1이라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거.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즉 1시간 동안에 얼만큼을 하는데요. 또는 뭐 며칠씩 걸린다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 하는데요. 단위 시간. 1시간 동안에 얼만큼 또는 하루에 얼만큼. 얼만큼의 일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근데 보통은 전체 양이 1이면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은 역수야.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전체 일의 양이 1이잖아. 1. 근데 A가 그만큼 하려면 30시간 걸려. 30시간. 30시간 동안 꼬박 해야만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1시간에 단위 시간에 그 단위 시간 동안 얼만큼씩 하는 거야? 30분의 1씩을 한다는 얘기죠. 전체가 1인데, 그쵸? 전체 이만큼의 일을 하는데, 그쵸? 30시간이 걸려? 그럼 1시간에 이만큼씩 30분의 1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라고, 그치? 그러니까, 보통이야, 보통. 대부분은 역수야. 역수. 그러니까, 아하, 30분의 1씩 하는구나, 얘는. 그럼 얘는요? 아, 40분의 1씩 하는구나.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1회 문제에서는. 그러면, 자, 원래 이 문제 이제 식을 만일에 세워서 문제를 푼다면이야. 식을 세워서 푼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24시간 동안에 일을 했으니까 40분의 1 곱하기 24. 얘는 24시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죠? 했죠? 여기에 플러스. 자, 중간에 몇 시간을 쉬었다. 그때 A가 일을 1시간을 거야. 일을 1시간. 그러면 30분의 1 곱하기 1시간 X 또는 T라고 쓸까요? 곱하기 T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B가 일한 일의 양이죠. 24시간 동안 한 양. 이건 A가 T시간 동안 한 양. 그걸 합한 놈이 뭐가 되면 돼? 전체 양이 되면 되죠. 는 1. 이렇게 푸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숙달이 되잖아요? 숙달이 되면 잘 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숙달이 되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잘 봐요.
얘가 1시간에 이만큼씩 해. 근데 얘는 24시간 동안 일을 했어. 그죠? 그럼 40분의 1다 곱하기 24 하면 어떻게 돼요? 40분의 24 이만큼의 일을 했어. 이만큼의 일을 했다고. B가. 그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10분의 6만큼의 일을 했어. 맞나요? 10분의 6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10분의 6만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럼 얘가 10분의 6만큼의 일을 했어. B가. 그럼 A가 얼만큼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그 남은 일을 A가 하면 돼. 즉 10분의 4만큼의 일을 A가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전체 양을 할 필요가 없이 10분의 6은 B가 했으니까 10분의 4만 A가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A가 혼자서 1시간에 이만큼씩 일래. 이만큼씩 1시간에 이만큼씩 하거든? 여기에 곱하기 시간을 한 놈이 얘가 10분의 4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럼 여기 30분의 t니까 요거는 곱하기 3하면 30분의 12가 되겠죠? 그지? 분자분모에 3 곱해주면 오호 t가 12가 되면 되네. 답은 12시간. 이렇게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사실 필요 없어요. 식이 필요 없이 그냥 얘는 10분의 6만큼을 일을 했구나. 그럼 얘가 남은 일 10분의 3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몇 시간 해야 돼? 한 30분의 1 곱하기 얼마 해야지 10분의 4가 됩니까? 그걸 찾으면 되는 거다 그 얘기죠.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용계산 맛배기 문제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자료 해석으로 가볼게요. 자료 해석 두 번째 이제. 자, 두 번째는 자료 해석인데요. 요게 이제 실제 실전에서 문제의 그 비중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거의 2배 이상 더 얘가 많이 나와요. 그 방금 했던 응용수리보다는. 자, 첫 번째는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래프라든지 또는 표 또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 보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예요. 자료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논문 쓸 거 아니죠? 논문 쓸 거 아니잖아. 그쵸? 자료 해석은 사실은 자료 해석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풀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저 전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만 안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실수만 주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문제냐면 이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거든요. 빨리 풀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자료가 나왔다? 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서 보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아, 요 내용이 맞나 틀리나 빨리빨리 찾는 연습. 조금 이따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볼게요. 계산이 복잡한 경우는 대략적인 값, 근사값. 그 계산을 끝까지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어떨 때는 막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계산하고 있어? 계산하는데 시간 다 뺏깁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대략적인 근사값. 아, 대충 요 정도 되겠구나. 그럼 그걸로 답 찾으면 맞아요. 이해 갔죠? 그거. 세 번째는 착각하기 쉬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표 같은 거 봤을 때요. 수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비율이 큰 거 아니고요. 비율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수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치? 그거는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일단 머릿속에입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요 세 가지 내용을 딱 입력시켜 놓고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줘라 그 얘기야.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다음은 취업자 수 및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요 문제는 이제 순서대로 일단 그래프를 먼저 딱 보여줄게요.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그래프가 나와 있구나 하고 바로 가라 그 얘기예요. 바로 문제를 가라 그 얘기예요. 어차피 나는 요게 맞았나 틀렸나 보려면 이거 보고 다시 그래프 또 봐야 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그거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 위 자료로는 2008년 6월의 취업자 수와 2009년 8월의 취업자 수 가운데 어떤 수치가 높은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그쵸? 그러면 자, 2008년 6월, 2009년 8월입니다. 자, 다시 이제 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 6월, 2008년 맞나요? 2008년 6월? 2009년 8월을 봐야 돼. 그런데 봐요. 2008년 6월 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좀 흐려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거
능력껏 잘 봐야 돼요. 그림을 그대로 따다 보니까 조금 흐리게 나왔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막대 그래프 형태가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중요한 거야. 전년 동월 대비. 여기다 다시 써줄까요?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률입니다. 뭔 얘기야? 전년 동월 대비, 작년 그 전년도에 그 전에 고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거나 요거로 볼게요. 2009년 5월이야. 2009년 5월에 여기 선 보면 마이너스 0.9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0.9라고 되어 있거든. 이거 무슨 얘기냐면 2008년 5월에 비교했을 때, 5월하고 비교했을 때, 2008년 즉 전년 동월 5월에 비교했을 때, 그때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0.9% 즉 0.9% 감소했구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률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2008년 6월 거는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자 2009년 6월 달에 명수가 나와 있잖아. 취업자 수가. 그쵸? 요 단위 생략할게. 이게 1000명이니까 1000이면은 100만 2396만 7000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이제 단위 생략할게요. 23967이라고 돼 있어. 요게 2009년 6월의 취업자 수야. 그런데 이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즉 2008년 6월 대비, 2008년 6월 대비, 그쵸? 몇 퍼센트? 0%. 즉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2008년 6월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08년 6월에 취업자 수는 요거랑 똑같이 나오면 되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치? 2008년 6월에 취업자 수를 알 수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교해야죠. 2009년 8월의 취업자 수, 2009년 8월 취업자 수 23620.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교할 수 있죠.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구나. 옳지 않은 설명이구나. 됐죠? 됐고요.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니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한 달은 2009년 6월이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한 달.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봐야죠. 그죠?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자,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요거는 취업자 수, 요것만 그냥 쭉 보면 돼요. 쭉. 그쵸? 요거 쭉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럼 제일 큰 놈이 어떤 놈이야? 이 놈이죠. 23967. 맞습니까? 23967이니까요. 따라서 요거는 맞는 말이죠. 요거는 맞는 말이니까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월 대비 취업자 수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증가폭이 아니야. 증가폭이 아니라 증감폭이야. 증가폭이면 증가한 것만 따져야 되고요. 감소폭이면 감소한 것만 따져야 돼. 근데 증감폭이니까 증가 또는 감소한 것 중에서 증가 또는 감소. 요거 중에서 요거 값에 요거의 절대값이죠. 요걸 따져야 됩니다. 요 놈이 가장 큰 달, 가장 큰 놈. 요거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증감폭은 증가 또는 감소. 그거의 절대값이 큰 걸 찾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증가폭이 아니야. 자, 그러면 증감폭이니까요. 자, 다시 표를 봐야 되거든요. 2008년 12월이다 그랬으니까 만나볼까요? 자, 요 이제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딱 보고서 일일이 이거 다 일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 일일이 다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이 차이 일일이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 이거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략적인 근사치로 근사값으로 대략 계산해 이거는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래프 같은 거 볼 때는요. 봐봐요. 이게 많이 떨어진 거 있잖아. 그치? 많이 떨어진 거 그놈만 중심으로 보면 돼. 다시 말하면 요놈 좀 많이 떨어졌죠. 그치? 그 다음 좀 많이 또 떨어진 게 요놈 좀 많이 떨어졌네요. 요놈. 그쵸? 이거보다 더 많이 차이 나는 건 없어 보이죠? 그럼 요거 두 개만 비교해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조금 불안하면
조금 불안하면요. 그럼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보고 조금 또 차이 나는 게 한 요 정도, 뭐 이 정도 하면 더 계산해, 이 정도만 계산해 보는데 잘 보세요. 대략적인 근사값이라서 대략적인 값만 계산해. 얘랑 하면 한 500 한, 그죠? 한 570 정도 되겠구나. 그죠? 대략 570 정도 차이 나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 다음 요거는 계산하면 300 얼마 되겠네. 400 차이도 안 나요. 맞죠? 마이너스 300 얼마 돼. 그럼 이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 계산해보면, 뭐 이것도 계산해도 돼요. 이것도. 좀 차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계산해보면요. 1, 7이니까 이것도 뭐 300 얼마 되겠네. 그죠? 400이 채 안 돼요. 맞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하면 414? 이렇게 되겠죠. 그죠? 400 얼마. 그쵸? 근데 뭐라 그랬어요? 증가 또는 감소로서 증가 또는 감소의 절대값이 큰 거야. 그러면 이거 다 나머지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나머지는요. 그쵸? 요 놈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즉 2008년 12월 달에 증감폭이 가장 크구나. 됐나요? 그러면 아이고 거꾸로 넘겼네요. 이것도 맞죠? 그죠? 증감폭이 가장 큰 달은 요 놈이다. 요 놈 두 개가 맞습니다. 니은 디귿 맞아요? 맞고요. 리을을 볼게. 전월 대비 취업자 수의 감소율이 가장 큰 달이 2009년 5월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할게. 여기서는 봐요. 전월 대비 취업자 수야. 맞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실수를 주의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실수 주의하라는 게,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요. 지금 2009년 5월에, 이게 제일 많이 줄었네. 마이너스 0.9%.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네. 큰일 납니다. 얘는 뭐라 그랬어요? 전년 동월 대비라 그랬어요. 전월 대비가 아니야. 즉, 2009년 4월 대비가 아니에요. 2008년 5월 대비 마이너스 0.9%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2009년 4월 대비 얘는 늘었어, 오히려. 늘었죠? 맞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거는 뭘 봐야 돼요? 마이너스. 즉, 그래프상에서 얘를 보면 안 돼, 얘를 보면 안 되고, 여기 떨어진 거 있죠? 떨어진 거. 요것들만 보는 거, 요것만. 올라간 거 보지 말고요. 떨어진 거. 여기에서 여기. 요것들만 봐야 돼요. 떨어진 거, 감소한 거. 그 중에 감소율이 가장 큰 거는 역시 뭐예요? 아까 요 놈이었죠. 그쵸? 23816에서 23245니까 500, 아까 얼마였죠? 대략 600, 570, 571. 이만큼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치? 그러면 요 놈분의 요 놈 곱하기 100 이렇게 돼야 되거든? 계산하지 마요. 23816 분의 571 곱하기 100. 이게 감소율이야, 감소율. 그럼, 자, 요것도 떨어졌으니까, 자, 써볼까요? 23245. 자,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만큼 떨어졌습니까? 4에다가, 그쵸? 6에다가요? 맞나? 364, 맞죠? 364, 오케이. 364, 300. 이만큼 마이너스가 난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곱하기 100.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요거, 이게 다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다가, 계산만 해도 10분 더 가, 이거. 계산만 하는데. 이거 일일이 계산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비교해요. 여기다가 00 두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교해보자고. 비교. 00 두 개 붙이고요. 자, 분모는 어때요? 얘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맞죠? 큰 차이 없지? 근데 분자는 어때요? 얘가 얘보다 훨씬 크죠? 그럼 당연히 이게 더 큰 거지. 그쵸? 그러니까 감소폭이 가장 큰 놈은 요 놈이구나. 그렇게 계산해라, 그 얘기야.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요. 딱 보기에도 이거는 2, 3이니까 거의, 이거 이 2배가 넘어요. 자가, 그지? 그러니까 2배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게 2점 몇 %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에? 근데 얘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4가 넘어가잖아. 4, 6이 넘어가잖아. 맞죠? 그럼 이건 1점 얼마, 1점 몇 %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2점 몇 프로, 이건 1점 몇 프로 이렇게 나가요. 이거 뭘 계산하고 있어? 이거 크다는 거 당연히 알죠. 이해 갔습니까? 그 얘기예요.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복잡한 경우에 일일이 계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또 그래프 문제. 자, 문제 2번.
다음은 A에서 이 국가의 인구 구성비에 관한 그래프이다. 보기 내용을 참고할 때 다음 중 진술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첫 번째는 유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A국이다.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E국이다.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C국이다.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A국이다. 노인 한 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높은 국가는 A국이다. 이 중에서 잘못된 거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유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 자, 이제 문제를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그래프를 딱 보자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요.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되면 이게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보기를 볼게요. 유년 인구는 1에서 14세까지의 인구를 얘기하고요. 유년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 15에서 64세까지요. 그 다음에 노령 인구는 65세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시 그 표를 보면요. 지금 가운데 있는 요놈 있죠? 요놈. 그쵸? 여기 막대 그래프가 3개 있잖아. 가운데 길쭉한 놈. 요놈이 생산 가능 인구를 나타내는 거고요. 생산 가능 인구. 이건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65%라는 얘기야, 이 나라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1에서 14세. 1에서 14세니까 요게 25%. 즉, 유년 인구. 요거는 노년 인구. 각 나라별로. 이해 갔죠? 자, 어쨌든. 자, 유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노령 인구가 있고요. 자, 이제 요거, 유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유년 인구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저 요걸 지금 또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서 따져야 되거든요. 잘 봐요. 자, 우리 A국부터 따져볼게요. A국. 자, 유년, 아까 뭐라 그랬죠? 유년 부양비가 여기다, 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유년 부양비가 생산 가능 인구, 유년 인구, 100.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요,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노령 인구 곱하기 100. 총 부양비는 이거 플러스 이거예요. 요거 플러스 유년 부양비 플러스 노년 부양비.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얘는요, 유년 인구 분의 노령 인구 곱하기 100.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 한 명당 생산 가능 인구. 얘는요, 노령 인구 분의 생산 가능 인구. 자, 이제 요걸 보고서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지금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세요. 자, A국의 유년 부양비를 지금부터 계산해보자. 유년 부양비. 그럼 뭐라 그랬냐면 생산 가능 인구 분의 유년 인구 곱하기 100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A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60%입니다. 60%고요. 근데 유년 인구가 35%예요. 그럼 A국의 전체 인구수를 모르는데요? 모르지 당연히. 그럼 A국의 전체 인구수를 만일에 A라고 표현한다면, 그쵸? 그러면 0.6A, 그쵸? 얘가 생산 가능 인구 수가 돼요. 60%니까요. 그 다음에 유년 인구가 0.35A, 이게 되죠. 그런데 어차피 곱하기 100, 어차피 뭐예요?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자분모에 그냥 100을 곱해버리면 그냥 얘는 이렇게 되죠. 60분의 35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이걸 또 계산한단 말이야. 계산하지 마라 말이야.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게 A국이야. 이게 A나라의 A국의 유년 부양비가 돼요. 그죠? 그럼 B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결국에는 잘 봐야 돼. 요것만 잘 이해하면 그냥 끝이에요. 아하, 그냥 요놈 분의 요놈 곱하기 100이 유년 부양비구나야. 맞죠? B국도 마찬가지야. 인구수가 얼마가 돼도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아하, 요놈 분의 요놈 곱하기 100.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곱하기 100은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니까 나는 이제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요. 자, 순서대로 쓸게요. 60분의
35. 이게 A국의 유년 부양비예요. B나라는 60분의 30. 10. C국은 70분의 25. D는 65분의 25. E는 65분의 25. 됐죠? 그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예요? 얘잖아. 분모는 얘가 더 작은데, 그치? 얘들보다. 분자가 이게 제일 크니까요. 얘가 가장 큰 거야. 그러면 유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A국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요게 정확하게 이해가 가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이제. 자, 이제 안 쓰고 바로 여기서 할게요. 자, 노년 부양비도 마찬가지예요. A국의 노년 부양비는 요거 푼에 그냥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곱하기 100은 다 생략. 어차피 다 똑같이 100이 다 들어가니까, 곱하기가. 우리는 뭐예요? 몇 %입니까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어느 나라가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가 큽니까? 크냐, 작냐만 따지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60분의 10. 이해가죠? 70분의 5. 됐어요? 65분의 10. 65분의 15.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놈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일단 얘하고 비교하면요. 60, 쭉 한번 써볼까요? 쭉 한번 써볼게요. 이건 60분의 5. 60분의 10. 순서대로 70분의 5. 65분의 10. 65분의 15. 됐죠? 이거 이제 큰 거 작은 거 비교하면 돼. 일단 얘가 제일 작은 놈이고요. 그치? 그럼 지우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도 지우자고요. 그쵸? 그럼 얘랑 비교하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얘가 더 작아요. 그럼 얘가 더 큰 수지. 그치? 그럼 이거 지우고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만 비교해보면 된다, 그 얘기예요. 비교해볼까요? 요거는 5로 나눌게요. 5로 나눠도 되고 그냥 양배 분자 분모에다가 분자 분모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15고 이건 10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요거는 곱하기 2. 그럼 얼마예요? 130분의 30이야. 맞죠? 이거는 곱하기 3 하면 180분의 30이에요. 분자가 똑같아졌습니다. 분모가 얘가 더 작은 게 더 큰 거죠. 그치? 아, 요 놈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는 얘가 제일 크구나. 그쵸? 그러면 보기를 다시 보면 2번도 맞죠? 그죠? 2번도 맞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총부양비. 총부양비는 방금 구했던 요 놈하고 요 놈 합한 놈이거든? 더한 놈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돼. 다시 봐요. 다시 볼게요. 총부양비는 이렇게 하면 돼요. A나라는 60분의 이거. 그죠? 이거랑 이거랑 합한 놈이니까 60분의 4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B나라는 60분의 40. C나라는 70분의 30. 그 다음에 얘는 65분의 35. 65분의 40. 됐죠? 그쵸? 이렇게 해서 그중에 이놈이 가장 큰 값이 어떤 놈입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놈은 어떤 놈입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낮은 국가거든요.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국가는 얘가 제일 낮죠. 분자는 제일 큰데, 분모는 제일 큰데 분자가 제일 작으니까요. 그쵸? 이 값이 가장 작지. 그러니까 C국이구나, C국. 이거 맞구나. 됐어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자, 노령화 지수는 뭐라 그랬냐면, 그 보기에서, 자, 노령화 지수는 유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은 어차피 다 곱해질 거니까요. 이거야. 유년 인구 분의 노인 인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자, 순서대로요. A는 35분의 5. 요거 분의 요거. 그죠? B는 30분의 10. C는 25분의 5. D는 25분의 10. E는 25분의 15. 이게 바로 노령화 지수입니다. 이게요? 그럼 이 중에서 여기서 곱하기 100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낮은 국가. 가장 낮은 국가니까 가장 이 값 중에 가장 작은 놈. 그럼 뭐예요? 얘잖아. 그쵸? 이 놈이죠. 분모는 얘가 제일 큰데 분자가 제일 작으니까. 그러면 A국이다. 그러면 맞았나 볼까요?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A국이다. 맞죠?
그치? 그럼 답은 5번이겠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요, 실전에서는 답 나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실전에서는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노인 1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인 1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노령 인구분의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100. 그쵸? 이거는 그 뭐야 저기 저 뭐지 곱하기 100이 들어가면 안 되는군요. 그냥 그러니까 노인 인구 분의 생산 가능 인구. 자 다시 볼까요? 그럼 뭐야? 요것분의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부터 또 따져요. 5분의 60 5분의 60 그 다음에 10분의 60 그 다음에 5분의 70 그 다음에 10분의 65 15분의 65 이거 비교해라 그 얘기예요. 비교해서 가장 높은 국가죠. 가장 높은 국가. 그죠? 가장 높은 국가. 가장 큰 놈. 이 중에 가장 큰 놈이 어떤 놈이냐? 이게 더 크죠. 얘보다. 그치? C국이죠. C국.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쭉 봤는데 이번에는 자 표에 대한 거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다음은 찜질방 이용 동반자에 대한 표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 놓고 표가 나와 있는데 표는 좀 이따 보고요. 이걸 먼저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그쵸? 자 볼게요. 조사 대상 전체에서 찜질방 이용 시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족을 꼽았고 그 뒤로 친구, 동료, 애인, 친척, 혼자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건 조사 대상 전체에서입니다. 전체에서니까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얘만 보면 돼. 얘만. 딴 거 볼 거 없어요. 얘만 순서대로. 가족, 친구, 동료, 애인, 친척, 혼자 순이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요거는 맞는 거고요. 가족과 함께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남자 중 친구, 동료와 함께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의 3배를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족과 함께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그러면 누구는 얘는 그 얘기죠. 가족과 함께. 그러면 1000명 중에 72.6%, 726명입니다. 726명. 얘는 아이고 거꾸로 돌렸네요. 자, 남자 중에서 친구, 동료 함께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니까 남자 중에 친구, 동료니까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500명 중에 23.5%예요.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되냐면 이게 만약에 1000명이 235명이니까 235를 2로 나누면 반올림에서 118명 되네. 그죠? 118명. 어쨌든 이 110 몇 명이야. 이거 720명이고요. 3배가 훨씬 넘죠. 3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어요. 옳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성별로 보면 가족을 응답한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고 친구, 동료를 응답한 사람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자, 가족을 응답한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고 일단 이 부분 잠깐 보면요. 가족을 응답한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죠. 똑같이 사람 대상 수가 500명씩인데 이게 비율이 더 높으니까요. 여자가 많았고 그 다음 아이고 자꾸 거꾸로 눌려요. 친구, 동료로 응답한 사람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럼 맞나 틀리나 또 봐야죠. 친구, 동료 여자보다 남자가 많죠? 맞았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죠? 이거 맞는 거예요. 일단 니은. 그럼 일단 답은 나왔어. 답은 니은. 맞죠? 4번. 그럼 실전에서 넘어가라고요 그냥. 예? 자, 30대 이하 가운데 친구, 동료와 함께 간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여성 중 가족과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보다 적다 그랬거든요. 자, 30대 이하 가운데 30대 이하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요. 두 번째 이 표를 봐야 돼요. 30대 이하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가운데 친구, 동료와 같이 간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죠. 그쵸? 이 사람들은 뭐 다시 볼까요? 응답한 사람의 수는 여성 중 가족과 가지 않는다고. 여성 중 가족과 가지 않는다고니까 전체에서 요 사람을 뺀 나머지 얘들이죠. 즉 796이니까 몇 명일까요?
796에 500명 중에 79.6%면 그냥 대략적으로요. 이런 것도 봐요. 이 지금 계산해야 되지. 또 짜증날라 그러죠.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잡자고. 그냥 이거 80% 잡, 80%. 80% 잡자고요. 어? 80% 잡으면, 그치? 500명에 80%니까 얼마에 400명이죠? 그럼 100명 정도. 100명이 조금 넘겠네. 그죠? 한 110명 정도 넉넉 잡고, 넉넉 잡고 이 정도 잡자고요. 이 정도가 뭐예요? 여성 중 가족과 함께 가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이에요. 100명이 좀 넘어요? 응. 한 110명 정도 잡고, 그냥 얘를 봐요, 얘도. 지금 요거 더하면, 이게 460명, 470명이거든, 470명이요? 470명인데, 그쵸? 그냥 470명. 요거의 몇 %예요? 50%가 넘는단 말이야. 맞죠? 합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230명에 40%. 그냥 자, 막 아주 얕잡아 보죠. 아주 낮게 잡아서 이거 그냥 200명 49를 49.1% 50% 이렇게 하자고. 이거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200명 50% 대충 그냥 낮춰서 잡자고요. 그 200명의 50%는 뭐예요? 벌써 100명이야. 벌써 100명이에요. 맞죠? 이것만 해도 벌써 100명이라고요. 100명. 그쵸? 그럼 이거에 230명의 10%만 해도, 240명 정도 잡을게요. 그 24명이야.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120명이 넘어요. 맞죠? 넘는다고. 그러면 이 인원이 이 인원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5호.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돼야죠.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쵸? 자, 이렇게 계산이 필요할 때 일일이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대충 요 정도 되겠구나 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표를 잠깐 또 보면 아까 내가 그 수량하고 비율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비율이야 비율. 비율은 얘가 얘보다 더 커요. 맞죠? 더 크죠? 그러니까 40대 가족과 간다는 사람의 답변한 비율이 88.4%입니다. 90% 잡을게, 90%. 그냥 90% 잡자고, 90%. 요거 230명이라 할게, 230명. 넉넉 잡고. 많이 봐줄게요. 230명이야, 230명. 230명에 90% 하면요. 그쵸? 9327에다가 9218이니까 117명인가요? 217명? 9327에 9218. 207명이군요. 그죠? 맞아요? 207명이야. 근데 여기 봐요. 비율은 얘가 더 작죠? 81.8%야. 81.8%. 그죠? 81.8%인데, 그지? 근데 이거 300명이야. 300명의 80%만 잡아도 어떻게 돼요? 240명이에요. 즉, 비율은 얘가 더 크지만 수량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 전체 대상 수량이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량이 크다고 해서 꼭 비율이 큰 건 아니다. 반대로 비율이 크다고 해서 수량이 큰 건 아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건 주의할 거. 왜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40대 이상, 40대에서 40대 가족과 함께 간다고 응답한 사람 수가 50세 이상의 가족과 같이 간다는 응답보다 더 크다. 그럼 이 비율로만 보고 크구나 라고 맞았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의할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리 능력 지금 이제 자료 해석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령을 잘 숙지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 공간지각력, 시각적 사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전은구였습니다.